이상유동 특론의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그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연료차 쪽에 있어서는 또 우리 랩이든 뭐 문기가 그 트랜시스만 할 건 아니잖아. 나중에 회사가 네, 써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해. 그래서 특히 이제 1학기 때보다도 그 1학기 때는 약간은 물리적인 상변화 특성을 좀 살펴봤다라면 이제 2학기 때는 그거를 좀 응용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강의 계획서고 이거 아마 내가 클래스룸에 그 자료로서 올려놨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어떠한 내용을 할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상유동 특론 지난 학기에 했던 1장부터 6장까지 얘를 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이제 시작을 조금 해야 되니까 물론 이 내용은 문기보다도 이상우 학생인가 그 학생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긴급 회의가 있대. 뭐 회사에 있으니까 좀 그런가 본데.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래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물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더 이상 ES를 좀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학내에 있으면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서 파이썬하고 풀프랍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력학적 물성을 배우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야 돼서 오늘 이게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제 보면 계속 물성도 구해야 되고 연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기는 잘 알겠지만 교재는 그 여전히 리퀴드 베이퍼 프리스트링 네. 우리 지난 학기에 했었던 그 교재가 계속 되는 거고 부교재로는 열전달책에서 10장에 보면 상변화에 관한 그 상변화 열전달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빈크로페라 책 10장을 참조하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주로 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리퀴드와 베이퍼 간의 상변화 특성을 연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두 상의 경계, 표면 장력, 끓음 이 측면에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스 및 액체의 중요한 전달 물성을 학습한다. 공학적으로는 열교환기 설계, 원유, 증류 플랜트, 배관, 수송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 1주 차부터 우리 15주 차까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차 오늘은 이제 상변화 특론의 어떠한 강의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지금 하고 있듯이 이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하고 풀프랍 사용법을 좀 한번 익혀보려고 해요. 아마 이게 조금 그래도 실습이고 문기도 아마 컴퓨터에 좀 깔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게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상변화 특론에서 다룰 거는 응축하고 증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응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증발도 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있고 그 다음에 관 바깥쪽에서 이 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관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유체가 흐르는 상태에서 비등이, 그러니까 비등이라는 건 끓음이죠. 이제 끓는 건데 비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일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evaporation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기는 비등하고 그 보일링하고 evaporation하고 차이점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영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일링하고 끓는 거랑 이제 증발. 끓음이고, 네. 그거는 끓음이라고 하고 얘는 증발이라고 하는데, 증발. 네. 것 같아? 어, 증발은 끓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끓어야지만 네. 이베포레이션은 뭔가 조금 얌전하게 그 우리 증발 그러면 보통 물 떠다 놓으면 물 이렇게 떠다 놓으면 점점 여름철에 물이 많이 없어지죠. 네. 그런 거는 표면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증발이라고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끓으면 정말 라면 끓일 때 네. 이제 기포가 막 생겨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기포가 생겨가지고 상변화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끓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에서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보일링 잘 보여, 문기야? 네, 잘 보입니다. 보일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베포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같은 얘기예요. 거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 이베포레이션은 뭔가 그 이 경계에서 그 액체, 이게 이제 액체고 리퀴드고 이게 베이퍼라면 이 경계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는 이 경계에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뭐 기포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육장에서 우리 지난 학기 때 배웠듯이 이런 거 이제 보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거랑 반대되는 게 어떤 게 있죠? 보일링하고 반대되는 게 뭐지? 이거랑 반대되는 거? 응축하고. 그치. 이게 이제 컨덴세이션. 네. 이 두 개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되네. 이게 그 응축은 컨덴세이션이죠. 컨덴세이션인데 컨덴세이션은 이 보일링이나 이베포레이션은 뭐 좀 더 다시 얘기하면은 액체가, 그치? 액체가 이제 액체 상태로 이제 상변화하는 게 이제 있고,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이제 액체 상태로 되는 이제 상변화라고 하는데, 보통 그 유체, 여기 있는 액체나 여기 있는 기체들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때,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보일링이 발생하거나 혹은 컨덴세이션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과 우리 2학기 때 배울 거에 전반부에 좀 배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전쯤 되면 그 강의계획서 혹시 뭐 컴퓨터에 좀 띄워가지고 보면은 그럴 텐데, 강의계획서를 보면 지금 7주차까지, 이제 7주차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액체나 이제 기체들이 이제 보일링이나 컨덴세이션이 발생할 때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배우고, 이게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 이제 8주차부터 이제 마지막 15주차까지는 상변화가 보일링도 생기고 컨덴세이션도 생기는데 그 유체가 상당히 이동하면서 유체가 흘러가면서 흐름 비등 혹은 흐름 응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별이 돼요. 똑같은 2장이라고 해도 그 이 2학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7장부터 이 교재 시작한다고 해도 전반부 중간고사까지는
유체의 흐름이 없으면서 이제 보일링과 컨덴세이션이 생기는. 그 다음에 8에서 이제 15차까지는 유체가 흘러가면서 비등이 생기거나 응축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야. 이렇게 유체가 흐름이 없이 보일링이 생기는 걸 우리가 무슨 보일링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그 풀보일링. 풀보일링, 맞아요. 풀보일링. 그래서 그 어제도 우리 애들이 라면 많이 끓여달라서 라면 계속 내가 끓여줬는데 계속 풀보일링 그러면 이 풀보일링은 그 냄비에 그 물이 뭐 흘러가는 건 아니죠. 다만 거기에서는 기포들이 생기고 대류 기포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지테이션. 그래서 유체가 기포에 의해 가지고 뭐 그 이동하기도 하고 또 기포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차가운 유체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유체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움직이긴 하지만 그 후반부에서 배운 흐름미등처럼 벌크하게 이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풀 보일링이랑 차이점은 컨벡티브 보일링인데 컨벡티브 보일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컨벡티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컨벡션, 흘러가는 그런 유체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감이 오죠. 우리가 그 대류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컨벡션 대류의 전달의 정의가 뭐냐면 흐르는 유체하고 고정된 표면 사이에서의 열 전달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컨벡티브 보일링.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풀 보일링. 근데 컨덴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딱히 그 응축이나 증발이나 응축 같은 거를 이렇게 풀 보일링이다, 뭐 컨벡티브 컨덴세이션이다 그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컨덴세이션의 대표적인 예로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차가운 뭐 코카콜라나 맥주를 꺼내면 그 표면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표면을 맺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유체가 좀 정적인 상태에서 그렇지 문기야? 그러니까 유체가 막 내가 선풍기를 막 불어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식탁에다 올려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디퓨전 확산에 의해 가지고 이 표면과 만나가지고 액상태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컨벡티브하지 않은 그런 컨덴세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러면 컨벡티브 컨덴세이션은 뭐냐? 컨벡티브 컨덴세이션. 컨벡티브 컨덴세이션은 유체가 흘러가면서 기체 상태의 유체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그 경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위가 많이 테스트한 게 이거지. 관 안쪽으로 냉매가 기체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열을 빼앗는 거죠.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지고 그 기체가 점차적으로 액체 상태로 바뀌는데 얘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펌프로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지. 펌프로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유체로 회전시켜가지고 유체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은 크게 이 보일링하고 컨덴세이션을 배우는 거다. 한 학기 동안 보일링하고 컨덴세이션을 배우는 거다. 그러면 보일링하고 컨덴세이션을 배우는데 그럼 뭘 배우는 거냐? 그냥 뭐 상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 어떤 그런 거보다도 크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메커니즘을 조금 잘 이해를 하면 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냐는 거죠. 어떻게 혹은 왜
왜 혹은 어떻게 상변화가 끓음, 이런 용기에서 이렇게 끓었을 때 어떻게 발생하느냐, 어떤 현상을 가지고 발생하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풀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냐,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풀보일링이라고 하냐, 어떻게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느냐, 그런 어떻게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말 프랙티컬한 건데 heat transfer coefficient를 잘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열 전달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 전달 잘 했으니까 Q는 대류열 전달은 HA의 표면 온도에서 그다음에 유체 온도 이게 이름이 뭐지 문기 아니가? 얘를 뭐라고 그러지? H 말씀 예. 대류열 전달 구하는 그 공식. 뉴턴의 쿨링 법칙으로 뉴턴의 쿨링 법칙, 냉각 법칙. 그걸 이제 뉴턴스 쿨링 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뉴턴의 쿨링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H 값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H는 대류열 전달 계수인데 크게 이제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류열 전달은 크게는 하나가 이제 상변화가 없이 발생하는 대류열 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상변화가 있는 대류열 전달이 이렇게 있죠. 혹시 이상호 학생 잠깐 얼굴 화면도 조금 볼까요? 이상호 학생 혹시 내 목소리 들리나요? 이상호 학생 들어오긴 했는데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조금 화면도 켜고 들어오면 대답도 조금 하고 그렇게 좀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혹시 뭐 채팅창에 지금 조금 상황이 안 돼서 뭐 얘기를 못 한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수업 진행을 할 테니까 듣는 중간에 이제 상황을 조금 회복을 좀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대류열 전달은 크게 이제 상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상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변화가 있는 경우가 지금 2학기 때 그 배울 이 증발 혹은 응축, 지금 문기 학생하고 얘기한 풀보일링이 됐든 아니면 컨벡티브 보일링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 유체가 조용한 상태에서 컨덴세이션이 발생을 하든 아니면 관 안쪽에서 흘러가면서 기체 상태가 액체로 바뀌든 다 이제 대류열 전달이라고 해요. 대류열 전달.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유체하고 표면 사이 열 전달이라고 했는데 풀보일링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문기야, 그렇지. 교수님, 풀보일링은 유체가 흐르지 않는데 어째서 이것도 대류열 전달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기야? 상 변화가 생겨서. 아니 이제 풀보일링인데 대류열 전달은 성변화가 있는 거는 당연히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는데 상변화 중에서도 풀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흐르지 않는데도 왜 대류열 전달이라고 할까? 그, 어, 대류열 전달은 우선은 유체가 늘 흘러야 돼. 늘 유체가 흘러야 돼요. 유체가 흘러야 되는데, 그, 흐름이 없는데도 왜 우리가 이거를 대류열 전달이라고 하냐. 그건 자세히 아까도 생각해보면, 그 라면 끓이는 거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라면을 끓이면, 어때요? 그 기포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주변 유체를 막 흔들어 놓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포가 이렇게 떠올라가면서 그 빈 공간을 또 유체가 또 들어옴으로써 또 유체 흐름이 생기고 결국에는 풀보일링과 같이 유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면 끓이는 것처럼 물을 끓이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유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움직여.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류열 전달이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넣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네. 그러면 컨덴세이션 아까 그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냈을 때 또 상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맥주캔을 꺼냈을 때 상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혹시 흐르는 유체가 아니지 않은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흐르는 유체가 아니지 않는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 중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공기, 뭐 보통 집이 그렇지. 정체되어 있는 공기 중에 맥주캔을 이렇게 놨을 때도 보면은 표면은 뭐 공기로 얘기하자면 수증기가 표면은 좀 양이 적어. 왜냐면 자꾸 뭐로 바뀌니까? 액체로 바뀌니까. 근데 수증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수증기는 양이 좀 많죠. 그러면은 뭐가 발생하냐면 거기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에서 적은 양의 수증기 표면으로 자꾸 워러 베이퍼가 자꾸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한다는 건 뭐죠? 흐름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내가 맥주를 이렇게 맥주캔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있는 워러 베이퍼들은 농도가 낮아. 컨센트레이션 이게 농도가 낮고 여기 있는 워러 베이퍼의 농도는 높아. 왜냐면 그럼 왜 차가운 표면에서의 워러 베이퍼의 농도가 낮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 워러 베이퍼 자체가 자꾸 차가워져서 물로 바뀌니까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대로 이제 그 워러 베이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동이 있는 거야. 흐름이 생기는 거죠.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대류열 전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흐르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흐르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흐름 비등이나 흐르면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대류열 전달이겠지. 왜냐면 흘러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도 지금 조금 더워가지고 위에 에어 컨디셔너를 틀었는데 그 에어 컨디셔너가 대표적인 흐름 비등, 흐름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어컨 내부에 지금은 여름이니까 어때야 돼요? 실내가 좀 차가워야 되죠? 시원해야 돼. 시원해야 되니까 지금 위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그건 이제 흐름 비듬, 우리가 이제 흐름 비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디셔너 실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걔는 지금 보일링이 발생하고 있고 흘러가면서 그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체 상태로 바뀌고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흐름 응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월쯤 되면 되게 추워. 이제 추우니까 똑같이 에어컨디셔너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나올 때는 몰라. 지금 문기는 지난 학기에 냉동고가 들었으니까 잘 알 텐데 이제 응축기 쪽이죠. 응축기 쪽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흐름 응축이에요. 혹시 이상호 학생 아직도 대답 환경이 안 돼요? 이상호 학생? 자, 그래서 그 응축기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열 전달 현상이 흐름 응축이고, 그 다음에 증발기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그 흐름 비등 현상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냐면, 아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에 배울 주 내용은 그 응축하고 증발이다, 보일링하고 컨덴세이션을 배울 거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뭐를 배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메커니즘,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흐름 비등이 발생하는지, 혹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응축이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조금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열량을 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량을 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열교환기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수업을 배워가지고 활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거죠. 열교환기. 대표적으로 이제 열교환기를 어느 정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을 이제 잘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산업 분야에 있든지 간에 굉장히 그 널리 쓰이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힐 익스체인저 이런 그 열교환기에 있어가지고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들은 무기를 첫 번째가 이제 입실론 NTU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열교환기를 설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하는 LMTD법을 이용해가지고 열교환기를 설계를 하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내에 있는 그 차가운 냉기를 내보내고 있는 에어컨디셔너도 다 이제 열교환기죠. 열교환기. 그러면 그 LMTD 메서드를 제일 많이 입실론 NTU 메서드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 NTU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C 미니멈 분의 UA. 그 이상호 학생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뭐 차차 들으면서 알겠죠. 그래서 그 NTU 뭐 문기도 기억 안 나지? 가물가물하지? NTU가 뭔지. 그래서 이제 열교환기든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슈는 NTU가 이제 Number of Transfer Units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U가 있는데 이 U가 바로 그 열전달 계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전달 계수. 값이 열전달 계수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열교환기 내에서 이와 같은 증발이나 응축, 실제로 증발이나 응축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산업 현장에 많아요. 뭐 지금 방금도 내가 예를 들었지만 에어컨디셔너만 해도 증발이나 응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기죠. 또 냉장고도 그렇고요. 또 이제 석유화학 공장을 가면 또 원유를 정제를 할 때 거기도 이제 끓음이라고 하는 증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솔린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고 번커스유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원유 같은 것들을 뭐 수송할 때, 원유 같은 걸 수송을 할 때도 뭐 거기에도 다양한 상변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상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대표적인 말이 이게 아까 얘기한 비등이 보일링인데 스팀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보일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보일러인데 이 보일러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 증발의 응축이 큰데 이 보일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상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으로 지금 열을 뺏어가고 있느냐 혹은 그 열을 내가 주고 있느냐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값을 알아야지만이 장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을 끓여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열을 조금 주면 끓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이 현재 있는 물을 끓이기 위해 가지고는 정확한 열량을 내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열량을 줬을 때 물이 이제 끓을 거냐. 혹은 내가 얘를 응축을 시키고 싶은데 어느 정도 열량을 줘야지만이 얘를 뺏어줄 거냐, 열을 뺏어줄 거냐.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Q, 네, 이 열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H 값을 알아야 돼요. 대열 전달 계수. 그래서 되게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되는 일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 전달 계수,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 전달 계수인데 증발이나 응축 이러한 상변화가 있는 대열 전달에 있어서 이 열 전달 계수를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게 또 우리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압력 강화라는 거예요. 압력 강화. 압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흘러가면서 조금 삐뚤어졌네. 압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흘러가면서 자꾸 걔가 가지고 있는 압력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압력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풀보일링이나 이상호 학생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풀보일링이나 아니면은 아까 맥주캔에서 응축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압력 강화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흐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에어컨디셔너의 열교환기, 에어컨디셔너를 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관으로 돼 있죠. 튜브로 돼 있어요. 수많은 튜브로 돼 있어요. 이 튜브 안쪽으로 이제 냉매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에어컨디셔너 봐도 이렇게 수많은 관에 냉매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냉매를 잘 흘리게 하면서, 냉매가 잘 흘러가면서 상변화가 발생을 하려면 잘 흐르게 일정한 유량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유량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체는 어차피, 관을 지나면서 압이 떨어지죠. 압이 떨어지는 만큼을 내가 보충을 해줘야지만이 기기에, 특히 열기관기라고 하는 기기, 다른 어떤 상변화가 일어나는 기기에 원활하게 유체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1kg/s 정도를 꾸준히 흘러주면서 상변화가 발생하는 그 양을 상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럼 1kg/s의 물을 꾸준히 유체로 보내줘야 되는데 압력이 떨어져요. 지나가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상변화가 발생할 때는 그 압력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압력 강화가 2배, 3배, 4배 굉장히 커요. 5배, 6배, 10배도 더 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같은 유량이라도 물을 관 안에 흘리는 거하고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을 흘릴 때하고는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이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압력 강화가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펌프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뭐 컴프레서를 쓰든 펌프를 쓰든 훨씬 더 왜냐하면 압력 강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와 같은 흐름 비등이라든가 흐름 움축이 발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압력 강화를 또 조건에 맞춰서 산출해내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좀 이따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배울 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풀 보일링. 적어볼까?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풀 보일링. 유체의 벌크한 흐름이 없이 라면 물을 끓이듯이 고정된 물에서 산변화가 발생하는 풀 보일링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컨덴세이션을 배울 거예요. 컨덴세이션인데 익스터널이란 말을 붙여요. 익스터널.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바깥쪽. 그러니까 응축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맥주캔 바깥쪽에서 발생하고 있죠. 또 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튜브 바깥에서 발생하는 어떤 표면이 있다라면 아주 차가운 표면이 있다라면 그런 차가운 표면 바깥에서 평판이 있다라면 차가운 평판에서 이와 같이 익스터널에서 응축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바깥쪽에 있는 유체들의 흐름이 이렇게 세진 않아요. 세지 않아요. 딱 발생하지 않아요. 묶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지? 문제야 세 번째는? 이제 흐름, 그치. 컨벡티브 보이드. 컨벡티브 보이드. 컨벡티브 보이드이고요. 또 네 번째는 컨벡티브 흐름 비등, 흐름 응축. 그치.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우리 이상호 학생을 위해서 그냥 좀 풀었으면 이거는 풀 비등. 풀 비등은 관외측, 응축. 근데 컨벡티브 보일링은 다 뭐냐면 얘는 인터널이야, 인터널. 내부, 인터널. 관 안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관 안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4번도 인터널이에요. 관 안쪽에서 발생하는 인터널. 3번은 관내축, 대류 열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관내축, 대류, 흐름 비등. 관내축, 흐름 비등. 흘러가면서 흐름 비등.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반대측 흐름 응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그거에 대한 현상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때 해당되는 열전달계 수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압력 강화를 알아야 돼요. 다만 3번에 해당되는 압력 강화는 3번하고 4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에만 좀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압력 강화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한 익힐 내용들을 보면 이제 풀보일링, 그 다음에 관외측 응축, 그 다음에 관내측 흐름 비등, 그 다음에 관내측 흐름 비등이 있고, 주로 내용은 현상, 열전달 계수는 다 공통적인 거고, 압력 강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3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익히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도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조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찾아보고, 일단 수업을 너무 조금 일방적으로 강연 형태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강의 계획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금 쉬었다가 아까 얘기한 그 부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주차 다음 주에는 풀비등의 특성과 비등곡선 익히기, 그 다음에 풀비등 상관식의 의미 및 활용하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주차 때는 풀보일링의 비등 심화 학습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주하고 3주 두 번에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 7장, 8장 지금 내용이 적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적진 않은데 여러 가지로 내가 반성을 해보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 많은 양을 한다고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데 많은 양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조금 호흡을 조금 맞춰가면서 좀 수업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풀보일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 2주 정도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응축에 관한 부분이 이제 4주차, 방금 얘기한 이 관외측, 아까 여기 칠판에서, 여기 화이트보드에서 썼던 것처럼 관외측에서, 있죠? 여기 보면 관외측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응축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인데, 그래서 이 크게 이제 그런 응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마이즈 응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드라바이즈 응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필리마이즈 응축과 드라바이즈 응축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이 응축도 이렇게 평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축도 있죠. 그러니까 응축이 발생하는 면이 이렇게 평평한 이런 평판일 수도 있고, 또 튜브일 수도 있죠. 튜브 바깥쪽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좀 응축이 발생하는지 그런 현상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거고, 특히 이제 6주차 때는 불응축 가스가 응축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 발전소에서 응축기가 되게 중요하죠. 발전소에서는 이 발전을 터빈을 돌린 스팀을 다시 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공급을 해주는 게 이제 발전 시스템이죠. 발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응축이 상당히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다양한 굉장히 많은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다 냉각탑들이고 뭐 도식도가 나오는 건 없네. 도식도가 나오는 건 없는데 뭐 파워플랜트 같은데 보면 이제 응축기가 있죠. 방음용 응축기가 있는데 보통 해수를 이용해서 응축을 해요. 그리고 응축이 발생하는 압력은 대기압보다 상당히 낮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터빈에서 조금이라도 열을 더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왜 응축이 진공에 가까운 상태로 왜 발생합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보다 많은 이 터빈에서의 일을 뽑아내려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응축이 발생하는데 압력이 낮은 상태로 응축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공기들이 실제로 스팀만 응축이 돼야 되는데 스팀에 공기가 많이 빨아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의 틈만 있어도 이제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응축 가스라고 하는 것은 응축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공기가 응축되려면 마이너스 한 몇백 도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응축이 안 되는 그런 가스들이 응축 열전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실제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좋지 않은. 그래서 불응축 가스는 응축 열전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간고사 때죠. 중간고사 때인데 중간고사 때는 보통은 시험을 안 쳤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최신 논문, 여기는 뭐 응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증발이 됐든 응축이 됐든 이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좀 찾아가지고 수업 좀 같이 읽어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수업 좀 같이 읽어보기인데 미리 좀 읽어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하고 조금 토론도 좀 해보고 뭐 서로 모르는 것 조금 미리 해가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이제 우리가 내측, 그러니까 흐름 비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흐름 비등에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강제 대류 비등,
강제 대류, 그러니까 흐름 비등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흐름 응축이 있죠. 응축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강제 대류가 조금 밑에 나중에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네 개 배운다고 했는데, 맨 위에 먼저 배우는 게 이제 풀 보일링 한번 배우고요. 그 다음에 관 외측에서 발생하는 응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관 안쪽에서 발생하는 유체가 막 흘러가면서 가스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그러한 그 관 내측 흐름 응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체가 막 흘러가면서 성변화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 있는데, 그거에 앞서가지고 이 8주차 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상유동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압력 강화 상관식이 있고요. 압력 강화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이 성변화가 발생할 때 그 유체를 어느 정도 관 안에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압력 강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압력 강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그럴 수 있어. 압력 강화인데 왜 증발하고 응축하고 따로 나누지 않고 왜 압력 강화는 하나로 배웁니까? 그러시는데요. 압력 강화는 증발하고 응축하고 따로 나누진 않아요. 거의 상황이 똑같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상변화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관 입구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응축이라고 하면 관 입구 쪽에서는 기체인 거고 관 출구 쪽에서는 액체가 되는데,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이제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러한 그 압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액체 상태에서 거꾸로 이제 보일링은 거꾸로죠. 보일링은 액체 상태가 들어가지고 그 상태가 되는 건데, 현상의 압력 강화 현상은 굉장히 유사해요. 압력 강화 현상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압력 강화는 별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로 이렇게 배우진 않아요. 다만 그러면 교수님 정말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응축하고 증발하고에 따라 가지고 압력 강화도 당연히 틀려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열전달 계수와 같이 아주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열전달 계수처럼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압력 강화 성화식을 배우고, 이상유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거나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뀔 때 그 중간은 어떻게 되죠? 그 액체하고 기체가 서로 같이 있죠. 그렇지, 분기야? 이상호 학생, 그렇죠. 대답이 없어가지고 없는데, 어쨌든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관을 지나가면서. 그러면 액체가 얼마만큼 있고 기체가 얼마만큼 있느냐, 액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기체가 어떤 형태를 띠면서 같이 공존하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큰 관심은 없지. 근데 수업을 하니까 이제 들을 텐데, 그래서 큰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떤 열교환기든 어떤 파이프든 입구 상태하고 출구 상태에서의 액체하고 기체가, 그리고 중간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있느냐, 뭐 사실 그러진 않겠지. 기체는 한쪽 구석에만 모여 있고 액체가 다른 부분에 모여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기체는 관 안쪽으로 흘러가고 액체는 관 바깥쪽에 좀 붙어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그런 현상, 그걸 환상류라고 하는데, 애놀러 플로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떠한 기체하고 액체가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관 안에서 분포하고 있느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 것도 이상유동 양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흐름 비등, 흘러가고 있을 때의 응축에 대해 가지고 열전달 계수도 구하고 압력 강화도 구하고, 그다음에 보일링이 발생할 때 이제 흘러가면서 상변화가 발생할 때 이제 보일링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열전달 계수도 알아보고 압력 강화도 알아보고, 이제 또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델을 세워봤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생각이 좀 틀릴 거야. 내가 얘기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모델은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그 상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그걸 바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부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때 그렇게 많이 그 도구는 없는데 그래도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어쨌든 기체는 기체, 아니 전체 흐르는 유체의 그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거. 물론 액체가 기체상으로 바뀌고 기체가 액체로 바뀌긴 하지만. 두 번째는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도 물론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이 이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그 복잡한 모델링을 조금 써야 되는 거죠. 뭐 이제 호모지니어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면 세퍼레이트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봐서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좀 팔로우 따라오기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어렵게는 가지 않을 생각이 이번 학기는 어렵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호흡을 맞추면서 좀 진행을 조금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문기도 그렇고 이성호 학생도 그럴 텐데 이렇게 물론 어, 사이버 한바스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거 이용 시간이 개설될 텐데 사이버 한바스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뭐 여기에도 물론 다양한 교환 관리도 있는데 구글 클래스룸이 상당히 인터랙션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인터랙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줌 접속 정보도 올려놓곤 했는데 여기에 수업 자료 또 올려놓고 강의 내용도 올려놓고 혹시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뭐 거의 질문은 많이 안 하는데요. 일단 편하게 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글도 올리고 뭐 숙제도 조금 여기다 올리고 뭐 이렇게 좀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이 3시 5분인데 지금 오늘 할 내용 중에서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물성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체의 물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기체의 물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놓은 파워포인트, 여기 파이썬하고 풀프랍을 여기 있죠. 그래서 파이썬하고 쿨프랍인데 여기 파워포인트든 어떤 거든지 하나 조금 내려받기 해서 조금 같이 한번 해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조금 지을까 해요. 그래서 잠깐 조금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쿨프랍하고 파이썬을 이용한 쿨프랍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예제도 좀 풀고 연습 문제도 좀 풀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좀 잘 익혀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풀프랍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쓰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를 조금 같이 좀 따라가면서 조금 해야 될 텐데, 이상호 학생이 오디오가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럽긴 하네. 그 내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이 줌에 보면 스피커가 지금 여러 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잘 골라야 될 텐데, 저거에서. 이상호 학생, 이제 어떻게 세팅 됐나요? 여기 이제 스피커 세팅. 자, 그러면, 음, 자, 이거는 참조한 자료고, 음, 자료가 자, 이 자료 내가 여러분들 올려놨을 텐데, 이 자료를 좀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지금 이상호 학생 마이크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좀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왜 쓰냐를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하면, 그, 일단은, 인터넷이 느린데요.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쿨프롭이라고 하는 그 물성을 구해주는 그러한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 그래서 보통 내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EES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이퀘이션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를 이용해서 물성을 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학내에서만 써야 되고 더군다나 기존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깔려있는 거 괜찮은데 뭔가 새로 깔으려니까 자꾸 그 업데이트 에러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뭐 우리 학생들 문기야 뭐 여기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그 이상호 학생 마이크 이제 들려요? 아, 그래요? 음, 잘 됐네. 스피커는 어때요? 음.
혹시 화면은 켤 수 없어요, 혹시? 음. 그래도 얼굴을 좀 보면서 좀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 자, 그래서 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엔탈피라든가, 뭐 엔트로피라든가, 아니면은 뭐 밀도라든가, 어떤 또 표면 장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했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제 또 ES 말고도 이제 뭐 레프랍이라는 거 있죠. 레프랍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미국 표준국에서 만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물성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유료예요. 우리 연구실이야 돈을 내고 샀으니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풀프랍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성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어. 여기 보면 홈페이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풀프랍이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파이썬에서 굉장히 잘 작동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물론 매틀랩이라는 거에도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C에도 작동을 하고 랩뷰 엑셀도 돼요. 사실은 엑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물성을 입력을 해가지고 엑셀에서도 이제 불러가지고 쓸 수도 있어. 네, 물론 ES도 있고요. 포트란도 있고 이런 데서도 불러올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무료죠. 이 파이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굉장히 다양한 연산도 할 수 있고, 수치적인 계산도 할 수 있고, 물성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파이썬하고 풀프랍을 플러스를 이렇게 제목에 해놨냐. 왜냐하면 이 풀프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활용을 하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러한 래퍼라고 하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풀프랍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풀프랍은 어떻게 보면은 함수만 제공하는 거예요. 함수만 제공하고 그 함수를 구현해주고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아니면은 엑셀이라든가 ES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는 이래요. 지금 보면 나이트로젠 예를 하나 들자면 298.15, 그 다음에 압력은 101.3kPa. 단위는 얘가 지금 파스칼 단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켈빈 단위니까, 압력하고 온도를 넣어주면 나이트로젠, 질소에 밀도를 구할 수 있어요. B라고 하는 것은 밀도에 대한 약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씩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미 이와 같은 파이썬 환경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거를 이 예제 하나 성공하면 오늘 수업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도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파이썬에 대한 기본을 조금 익혀야 되는데 임포트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냥 이 예제가 그냥 풀리는 건 아니고 우선은 여기처럼 한번 해볼게요. 나도 다 외우진 못하니까 임포트 여러분 하겠지만 임포트 풀프랍 풀프랍 cp 이건 하나의 저기예요. 다음에 C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특별히 이제 에러가 뜨지 않으면 이제 여기는 라이브러리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를 잘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보면 D가 이제 density라고 그랬죠? D가 density인데요. 한번 아까 같은 거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그죠? 음, 그죠? 여기에서 어,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이트로젠의 밀도는 1.14kg/m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물론 뭐 다른 온도를 넣어주면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뭐 350켈빈이다. 그러면 350켈빈에 해당되는 뭐 압력도 물론 2바 여기다 2를 하면 거의 2바가 되는 거죠. 2바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물성을 직접 테이블을 가지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게 교재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우리 이상호 학생은 교재를 우리 보통 구매하기는 힘드니까 복사를 좀 많이 해서 쓰는데 우리가 이거는 문기가 조금 한번 좀 교재를 좀 챙겨서 이상호 학생한테 조금 전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책을 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그런 예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성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물성 값들을 굉장히 많이 구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구한다는 것은 또 어려워요. 근데 물성 값만 구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 그 물성 값은 하나의 조그마한 값이에요. 전체가 계산이 100이 있다라면 그 100 중에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성은. 그러니까 그 물성을 가지고 뭔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은 되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쿨프랍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쿨프랍과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물성도 구하고 그렇게 그걸 좀 물성을 가지고 뭐 열 전달 개수를 구한다든가 압력 강화를 구한다든가 이제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한 취지죠.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물성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쿨프랍을 보면 뭐 이거는 여기서 뭐 리스트 오브 플루이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이 어떤 유체들의 물성들을 제공하냐 보면 뭐 부탄부터 시작해서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뭐 삼중수소, 헬륨,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냉매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보통 냉매도 많이 쓰는데 신냉매들, 신냉매들도 있고요. 지금 경희가 테스트한 게 이제 여기 1, 2, 3, 4 YF죠. 랩에서도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멀 부탄도 있고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물성값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력학적 물성을 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력학적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열전달 계수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열전달 계수를 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압력 강화를 구한다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보통 이거는 측정값이니까요. 온도하고 압력은 물성이긴 하지만 측정값이니까 뭐 밀도라든가 그다음에 건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밀도라든가 건도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건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흘러가는 이상유동 중에서 기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는 것 중에서 기체가 차지하는 질량비예요. 우리 퀄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퀄러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Q랑 보통 X라고 많이 해요. 퀄리티라고 하는데 이름도 베이퍼 퀄리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가 0이면 이거는 순수한 액체, 좀 더 전문용어로 포화 액체라고 하고요. Saturated liquid, 그래, 순수한 액체. 그래, 합시다. 이게 이상유동이니까 그냥 액체만 있는 거예요. 네, 액체만 있는 건데. 그리고 X가 1인 경우는 이거는 순수한 기체는 포화 기체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줌으로 하니까 좋은 점도 꽤 많이 있네요. 좋은 점은 많은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문기는 조금 익숙하겠지만 이상호 학생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X라는 말 나오죠. X가 0, X가 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역이 이제 saturated liquid가 되는 거고요. 포화 액체 상태, 여기는 saturated vapor, 포화 기체 상태. 그래서 그럼 X가 점점점 1로 접근하는 과정, X가 0에서 1로 접근하는 과정이 바로 증발이겠죠. 왜냐면은 아까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가는 거니까 액체 상태는 X가 이제 0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태로 가는 거는 X가 1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X가 0에서 X가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도라고 하는 거죠. 건도. 여러분들이 근데 풀프랍에서는 이거를 Q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Q로 이렇게 표현한다. Q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internal energy, U, 그 다음에 internal enthalpy, 그 다음에 깁스 에너지는 U-TS죠. U-TS, H-TS가 헷갈리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 H-TS가 맞나요? 엔탈피에서 그 온도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값을 곱해서 뺀 거,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비열, 그 다음에 이거는 constant pressure니까 이거는 CP 값이고요. 5는 CV 값, CV 값이라고 하죠. speed of sound, viscosity,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가 있는데 가끔씩은 이거 말고도 뭐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소개된 양은 이 정도인데 풀프랍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다 어떠한 물성들이 어디 갔어? 어떠한 물성들이 더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여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 그번에 제너럴 인트로덕션이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뭐 TPDC, UHS 엔트로피, 그다음에 그건 볼륨이겠죠. 그다음에 온도 압력 이런 약어들을 하나씩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쓰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유체가 나와 있고 어떠한 연력학적 물성을 계산할 수 있는지도 내가 저번 때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면 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대략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우선은 그러면 이 쿨프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브러리 함수만을 제공하는 거다. 그럼 이 함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이썬은 쓰겠다는 거죠. 파이썬은 쓰겠다. 그래서 파이썬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목한 좀 살펴보면 뭐 일단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배우기 쉽고. 그래서 뭐 C++나 그런 데다가 풀프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하겠다는 게 이런 거고요. 설치와 실행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성만 구할 게 아니라 그 물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른
열전달 개수를 구한다라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코어 피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이터에 활용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우선 내가 아까 이와 같은 작업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작업 환경을 만든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 우선 아나콘다에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를 사용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다들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해요. 문기도 한번 접속 한번 해보고. 네. 근데 그 교수님 화면 공유가 꺼져 있어서. 아, 화면이 꺼졌어. 네. 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진작 얘기를 하지. 아까 이거 지금, 이것까지는 다 봤었나? 물성까지는? 네네네, 그건. 물성은 다 봤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아나콘다닷컴. 여기를 한번 다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상우 학생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요. 아나콘다닷컴. 자, 아나콘다닷컴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음, 여기 보면 인디비주얼 에디션이라는 게 있죠. 이제 커머셜 에디션이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나콘다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여기 자, 문기 혹시 들어왔어요? 여기? 네네네, 지금 다운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 학생도 채팅창에다가 한번 글 남겨봐요. 지금 여기 들어왔나요? 이 사이트로? 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고요. 나는 어차피 지금 깔아놨으니까 또 다운로드 받기가 조금 그러긴 한데, 어떤 다운로드를 받으면, 뭐 깔지만 않으면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470명 네. 대신 느린 것 같은데. 음, 자,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뭐, 설치를 해야겠죠? 많이 느리네. 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다 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좀 시작합시다. 이상하게 응답이 느리네. 음. 너무 내가 띄우는 게 많네. 그래. 어쨌든 다운로드 다 받으면 얘기 좀 해줘요. 내가 보니까 이게 그래도 제일 수월해. 제일 수월해. 뭔가. 다운로드 언제 했어요? 자, 문기도 혹시 다운로드 됐어요? 아니요, 저도 그 교수님처럼 거기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 그런 것 같아. 네. 자, 나는 4월에 받은 게 있는데, 이게 파일 전송이 되나? 음, 음, 사용자, 다운로드. 음, 음, 다운로드가 있어.
안 보이네. 멈췄어요? 더 안 돼? 문기야? 네, 네, 여기 학교 그냥 안 되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잠깐 내 방에 뭐 좀 하나 들고 올래? 이거 줄게. 아, 네, 그게 빠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아니면 메일로 보내줄까? 아, 네, 뭐 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럼 메일로 한번 보내줘 볼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상우 학생은 다 다운로드를 했으면 나도 지금 안 해봤는데 음, 이거를 아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이와 같은 그 셋업 창이 나오는데 어그리 하고 그걸 까는 데에다 깔고 그다음에 두 개 다 체크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나는 리커멘디드네. 이거 하지 마. 나 리커멘디드는 안 하는 게 좋아. 문기가 지금 보냈다.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그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인스톨. 여기다 깔면 어차피 난 또 깔아지니까 굳이 깔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깔아서 여기 윈도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 아나콘다라는 게 생겨요. 혹시 이상호 학생 이거 생겼어요? 다 깔았을 때? 그래요? 자,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아나콘다 3 64비트 해서 이와 같은 그 창들이 뜨면은 잘 설치가 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문기야, 혹시 파일 받았어? 네네, 그 다운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네, 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뭐 설치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야지 숙제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음. 네. 그러면 이쪽도 이성우 학생 한번 확인해봐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윈도우 쪽에 눌러서 이쪽 아나콘다 3 64비트가 생겼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면 그 다음에 얘기해줘요. 이런 화면이 떴다. 이렇게.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 봅시다. 안문기 학생도 좀 여기까지는 와야 되니까, 안문기 네, 학생도 여기까지 띄우는 거, 그렇게 한번 하고, 잠깐만 조금, 우리 기다려 봅시다.
네, 교수님, 저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화면에서 맨 왼쪽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업로드 옆에 뉴라는 게 있어요. 업로드 옆에 뉴가 있는데 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마 파이썬 3 이런 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파이썬 3를 한번 실행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까요? 뜨나? 안문기 학생 네, 뜨나?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아, 오케이. 우리 이상호 학생도 떴나요? 네. 그럼 여기다가 테스트로 뭐 A는 3, 프린트 A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위에 런을 한번 눌러봐요. 이와 같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프랍을 좀 설치를 해야 돼요. 풀프랍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파이썬에 풀프랍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풀프랍에 우리가 파이썬에 풀프랍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현재 파이썬을 조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 풀프랍 설치하는 거가 지금 필요하니까 여기 보면 그 다음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시작 버튼에서 다시 한번 아나콘다 3로 간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것도 좋아요. 여기 파워쉘도 좋고 여기 명령 프롬프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워쉘 프롬프트라는 걸 한번 띄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아마 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다들 떴나요? 네,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느낌표 조금 풀인데 느낌표하고 픽 인스톨 폴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게 대소문자를 다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잘 설치를 해야 돼요. pip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쿨프랍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 설치를 해주는 명령이에요. pip이라고 하는. 그래서 느낌표 pip 다음에 install 쿨프랍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도록 해요. 이런 에러 뜨나요 혹시? 네, 똑같이 떴습니다. 그러면 느낌표를 한번 없애보고 느낌표를 없애보고 한번 해보도록 해요. 혹시 뭐가 설치가 좀 되나요? 네, 설치 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야. 혹시 이상호 학생도 핍 느낌표 빼고 핍 인스톨 풀프라만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뭔가가 설치가 되면 그 라이브러리가 깔린 거예요. 풀프라 라이브러리가. 아, 네, 설치됐나요? 이상호 학생?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엑시트 이렇게 쳐서 나가도 돼요. EXIT, 엑시트를 쳐서 나가고, 다시 아나콘다로, 아까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주피터 나도 하도 많이 뛰어나가지고,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어떤 거야? 여기 있네. 여기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으로 들어가면 그 우선은 그 파이썬 기초를 조금 익히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음과 같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import 똑같이 한번 해봐요. import는 수입한다는 뜻이죠. import fullprop.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불러오는 거예요. 일단 이 화면에 이와 같이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run을 한번 눌러보도록 해요. run. 해서 아무 오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풀프랍을 잘 설치를 한 거예요. 자, 문기는 에러 없이 잘 돼요? 네, 잘 됐습니다. 잘 됐네. 이제 잘 됐어요. 우리 이상우 학생도 오류 없이 넘어가나요? 혹시 무슨 오류가 떴죠? 스펠링을 혹시 잘못 썼는지 한번 확인 한번 먼저 해보고요. 내가 여기다가 해놨으니 이걸 카피해서 해도 돼요. 카피 페이스트 해도 채팅창에.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run 한번 눌러보세요, run.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 맨 처음에 있는 게 이런 명령이 있었죠. cp 도트 한 칸 띄고요. cp 대문자 cp 도트 fluid list 한번 써. 어떤 fluid를 이 풀프랍에서 쓸 수 있는지 fluid list 가로 열고 닫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run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물성들을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fluid cp 도트 cp 도트 fluid list를 한번 작동을 해봄으로써 자, 잘 작동해요, 문기? 네, 저는 잘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예제만 한두 개 정도 해보고, 오늘은 조금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 그래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그 공유창에 떠 있는 세 개만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cp 도트 props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를 구하는 props SI 유닛, SI 유닛에 PROPS SI인데 첫 번째가 water.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써야 돼요. 이거는 critical, 임계 온도.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러리를 보통 이제 자바 같은 프로그램,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많이 써본 학생들은 왜 CP 도트, 이거는 이제, 이게
객체, CP 객체 내에 펑션을 불러오는 게 보통 이제 이제 도트인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익숙하면 이제, 이게 도트가 뭔지 대충 감이 올 텐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쿨프랍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쿨프랍을 부른다는 거죠. 쿨프랍에 쿨프랍을 부르는데, 이거를, 이름을 CP라는 이름으로 좀 붙여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쿨프랍의 쿨프랍 라이브러리를 이름을 CP로 붙여서, 다 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CP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CP에 있는 다양한 함수 중에 property SI라는 게 SI 유닛으로 된 그 property가 있는데 그거를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규칙이 있어야겠죠. 물의 임계 온도를 구하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CP 똑같이 SI 이건 density를 구하는 거네. 그래서 density를 구하는 건데 압력은 얼마냐면 10 대기압이고요. 다음에 온도는 300켈빈 그리고 물성은 L. 조금 구하는 물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문법이 좀 틀리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 익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x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x라는 값은 밀도인데 압력은 대기압 101.3kPa이고 온도는 300켈빈 에어. 그래서 런을 한번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니까 이거는 프린트 x를 합시다. x를 한번 출력해봐라. 그냥 x라고 해도 돼요. 그냥 x라고 쳐도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이제 프린트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 x를 한번 출력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연상을 하고 싶어. 이 밀도에다가 x에다가 뭐 3.14라는 값을 곱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c를 해주면 이제 이와 같이 c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성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여기서 뭐 곱셈 돼주고 덧셈 돼주고 다른 값이랑 또 곱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좀 ES하고 거의 비슷해요. ES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와 같은 인스톨 과정이 좀 필요해서 불편하긴 한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뭐 더 많이 연습도 해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파이썬을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조금 알아야지만이 방금처럼 단순하게 곱셈 같은 거는 쉽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펑션도 조금 디파인할 수도 있고요. if문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터레이션도 시킬 수가 있어요. 좀 그랬을 때 좀 활용도가 조금 더 물성을 이용해서 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이냐, 액체나 기체냐 이런 거를 하는 마지막 예제 한번 해봅시다. 페이스는 액체냐 기체냐 뭐 그런 거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압력은 101.3kPa이고요. 온도는 300켈빈이고요. 물에 0이라는 것은 이거는 포화 액체라는 거예요. 액체, 지금 액체 상태. 0은 액체 상태. 그래서 여기는 좀 안 나오네. 페이스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는 그 풀프랍 그 홈페이지 가보면 내 좀 한번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0이라는 것은 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페이스에서 액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거죠. 네, 여보세요? 네. 공학교육센터는 844-6으로 하시면 되는데. 네. 아니, 참. 844-6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대부분 다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가장 큰 수학은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가장 큰 수학은 쿨프랍을 좀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 상변화 특론을 배울 때 그 예제 같은 거를 이걸로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업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맥시멈 히플럭스를 구하세요. 쭈버 모델의 맥시멈 히플럭스를 구하세요. 그러면 베이퍼의 밀도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열, 엔탈피 차도 구해야 되고, 서브스텐션, 밀도, 이런 거를 구해야 되는데, 물에 대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방금 같이 여러분들이 밀도에 대한 물성, 엔탈피에 대한 물성, 서브스텐션에 대한 물성, 중력가속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연산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쿨프랍하고 파이썬은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오늘 한 내용들 한번 그 어디를 보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 있냐면 물론 다음 주에도 조금 연습을 해보겠지만 여기 보면 이그젠플이 있어요. 풀프랍에 가면 이그젠플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쭉 보면 이렇게 한번 엔탈피도 한번 구해보는 예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어떤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온도를 구하는 예제도 있고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샘플인데요. 이그젠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제보다도 여기 보면 다음 주에 조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incompressible fluid property에서 incompressible에 여기 이 예제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봄으로써 뭐 여러 가지 압력도 구해보고 뭐 T 미니멈, T 맥시멈 뭐 이런 것도 구해보고 그다음에 밀도, 엔트로피, 엔탈피, 온도 이런 거 좋네요. 이런 거를 구해보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놨을 테니까 여기 바로 지금 들어가서 여기 줄여찾기 해놓고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